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단축됐습니다. 이런 규제 완화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전 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에서 박유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시 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책 중에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이제 대폭 완화되는데요. 대전은 이제 6개월, 또 충남,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부터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이 좀 어떻게 설명을, 박유석 교수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올해 초죠. 1월 3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좀 기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과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이제 공회의를 통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던 부분들을 지금 거의 다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연장선, 정책의 일관성이 있는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매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과거에 10년까지 있었던 기간이 이제 3년 혹은 이제 없는 지역이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 부양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요즘 너무 이제 얼어붙어 있고 이제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에 대한 좀 부작용을 좀 줄이겠다 이런 취지이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어떤 극적인 반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금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전은 일어나겠지만 다만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는 좀 막아보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거래 심리가 거의 절벽이고 거래량도 나타나지도 않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거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부양책이 조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은영 연구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그 청년분들이나 부동산에 좀 관심 없는 분들은 전매 제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분양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를 만들기 전에 미리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 즉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상 분양에 당첨만 된다면 당첨 즉시 사실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굳이 입주하지 않고 이걸 먼저 누군가에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는 순간 이익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분양 단계에서는 가격이 싸게 적용되는 경우에 누구나 그걸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일종의 피의죠.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분양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투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아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규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는 그 강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이걸 좀 더 강하게 냈을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까지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게 완공되었다고 하면 그때 여기에 바로 분양받은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세를 준다면은 이것도 실수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실거주 의무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분양권 전매와 함께 실거주 의무까지도 강력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즉 갑작스러운 외부 요인, 미국 기준금리가 대표적이죠. 이런 요인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에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대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맥락에 더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함께 반영해서 분양권 전매를 완화하는 조치를 이번에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정부가 대표적인 규제를 해제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이게 궁금한데요. 소영원 지부장님 나오셨는데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분양권 뭐 전매 문의 실제로 좀 들어오고 있나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규제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예. 지난 정부에서 규제했던 게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이미 예견됐던 내용이잖아요. 네. 12월 달에 이제 발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1년 정도로 완화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발표로 보면 6개월로 지금 완화가 그렇죠. 됐습니다. 광역시는 그래서 6개월로 예, 예. 줄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작년 12월, 올 1월 달에 이미 지금 반영이 돼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아주 획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요? 대신에 이제 투자를 계획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미분양 물량을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번에 지금 교촌동 일대에 이제 이장우 시장님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제 나노 반도체 국가 산단이 이제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지금 이제 학화동이라든지 용계동 쪽에 미분양됐던 물량들이 일시에 이제 소진되는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분양권 전매 제한보다는 오히려 개발 호재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역으로 반대로 지금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구나라고 역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럴 분들도 수도 많은 것 있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PF 자금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을 푸는 거는 다분히 이렇게 봤을 때는 아까 이현희 연구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단 소비자들보다는 지금 시행사들할지 건설사랄지 은행, 증권사들의 어떤 그 PF에 대한 리스크가 되면 위험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먼저 좀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전매 제한을 풀고 지금 완화로 가고 있는 입장이냐.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여론이 좀 많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미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한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제 잇따라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있는데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좀 요즘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규제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하기 좋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얼마나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난 정부에서는 전매 제한자들을 어떻게 보면 범법자 취급을 그렇죠. 했잖아요. 투기꾼으로. 그리고 또 양도세도 1년 미만 70%까지 이렇게 부과를 하고 또 양도세도 또 이렇게 중과를 하고 그랬었는데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또 이 완화를 할 때는 정부에서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풀었다 그러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반증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완화됐다고 해서 묻지마식으로 전에처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인만 소장님 지금 소영원 지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전매 제한 규제가 되면서 계약을 망설였던 실수요자들이 좀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분양권 그 양도세율이 지금도 높아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들만 또 배불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걱정할 상황이고요. 실수요자 네. 같은 경우는 전매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입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이 막 과열될 때에는 청약을 해도 안 되니까 분양권이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미분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집을 사는 데는 저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집값이 비싸면 종부세 내고 팔 때 양도세까지 내야 되는데 대출 이자까지 이런 걸 부담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매를 허용한다고 해서 과연 분양권을 가진 사람의 물량을 과연 덥석 받아줄 사람이 네. 있을까? 마이너스 P 정도 나오면 고민을 해보겠죠. 네. 하지만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개발 호재가 나오는 지역들은 집값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렇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판을 뒤집기는 좀 힘들겠다.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굳이 전매 제한을 풀어줘서 내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을까? 네. 결국 투기를 하시는 분들, 건설사들, 금융사들 구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건설사 구하기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분양 물량이나 입주 물량이 꽤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하면 그쪽에는 호재가 될 것 같지만 과연 시장을 좀 반전시킬 만한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전매 제한에 대한 효과는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이제 지금 전매 제한을 좀 완화를 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좀 어려움이 좀 네. 있고요. 이거는 부동산의 경기 또 부동산에 대한 심리, 소비 심리를 좀 진작시키자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규제를 많이 풀고 있으니까 이제는 주택을 사셔도 됩니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주는 거지 이게 어떤 직접적인 뭐 진짜 실수요자가 피를 죽으면 지금 살 리가 없거든요. 미분양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양으로 가면 되고요. 뭐 혹시나 우리 뭐 대전 지역에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나노 반도체 국가 3단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그쪽 지역은 또 가능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특정 단지 아니면 뭐 부동산의 전반적인 뭐 변화 이거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어떤 지금까지 규제 완화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같은 선상에서 심리를 좀 바꿔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착륙을 좀 막고 연착륙을 좀 해보자라는 의지로 봐야지 이거 가지고 부동산을 반전시키겠다. 뭐 수요가 확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은영 연구위원님의 견해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중앙에서 활동하시면서 전국적인 상황을 좀 보고 계신데 사실 이제 지역에서는 이렇게 좀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수도권 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연구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사실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살고 싶다든가 아니면 그 가치가 추후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런 지역들은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으로 검증이 된 곳이거나 네. 아니면 개발 호재 같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아파트 단지들, 새로 분양되는 모든 단지들이 전매 제한 완화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지역, 몰리는 단지에서 전매 제한 완화의 효과가 가시화될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 패널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는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소위 이제 그 상급지 또 1급지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의 효과는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최근 몇 개월간을 보더라도 이제 서울 지역에서 미분양을 무순위로 분양하거나 아니면 신규 분양한 지역들 중에서도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곳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의 선호가 몰리는 곳인데 네. 주로 이런 곳들은 서울 안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매 제한 완화의 효과라는 것도 지금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김인만 소장님, 근데 이제 전매 제한은 완화가 됐는데 이제 수도권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전매 제한 완화를 하면서 실거주 의무는 또 유지하면 이거는 좀 반쪽짜리 아니냐,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실거주 의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발표도 네.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대책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심리 효과가 있고 실질 효과가 있는데 이미 발표를 하는 순간 대다수의 국민들은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기 기대감을 때문에 갖고 있죠. 이미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 당연히 됐는 줄 아는데 알고 보면 지금 실거주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매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알고 보니까 실거주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는, 물론 서울 수도권 이야기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실거주 요건이 남아있으면 전매 제한 효과가 굉장히 좀 이게 낮아지고요. 네.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긴 한데 일사천리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4월 7일부터 오늘부터 적용이 되지만 이게 실거주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투명하고 있고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소급 적용이라고 하면 이제 되돌려서 미리 하신 분들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둔촌주공이라는 네, 네. 아파트가 있는데 올림픽파크 포레온인데 2015년 1월 입주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자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전세를 주지 못하고요. 팔지도 못하고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입주를 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를 주거나 내 전세집을 빼거나 미리 1년 전부터 뭔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 집을 팔아야 될지 전세집을 줘야 될지 또는 전세 계약을 연장해야 될지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입장에서 저는 빨리 국회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유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실거주 의무라는 건 사실 좀 투기 수요를 좀 막고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끌어나가겠다 이제 그런 정책이 이제 목표였던 것 같은데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주 의무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력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이제 거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오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받아들였던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좀 급격하게 시장의 상황이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좀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을 뭐 좀 완화하고 폐지한다. 이런다면 당연히 실거주 의무도 같이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부도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로 아직까지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는 것뿐이고요. 저는 뭐 같이 실거주 의무 폐지도 조만간 통과해서 실행되리라 봅니다. 네. 소영원 지부장님, 일단 대전을 놓고 보면 대전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없는 상태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없죠. 없죠. 대전은. 그렇죠. 네. 아무튼 지역에는 해당되는 뭐 그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까 전매 제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계속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 계속 완화한다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청약 시장에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견해도 있는데 지부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은 충분히 예비 청약자들에게는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극제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청약자들이 청약을 못하는 이유가 보면 어떤 뭐 전매 제한이나 이것 때문에 청약을 못했던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일반 분양 지금 분양 가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장 가격하고 분양 가격하고 같아졌습니다, 지금. 분양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못했던 거지 분양권 네. 전매 제한 때문에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청약을 못했던 거고 미분양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갑천 이블록 같은 경우에 보면 분양가가 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 같은 경쟁률이 70대 1이 넘어가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예비 소유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단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하고 기존에 있는 지금 신규로 분양하는 분양 아파트 가격하고 분양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분양을 받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네. 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청약을 안 넣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약 시장을 놓고 본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그 미분양의 부담 털고 좀 100% 이제 완판이라는 예, 그런 예. 걸 한다면 분양가를 좀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도 좀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분양사들이나 이 시공사들 입장에서 보면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비가 우리가 당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최고가로 올랐을 때 수익률 분석을 하고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원가가 너무 이제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그렇겠네요.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지금 고통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일정 부분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되려면 시행사들도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수익률을 좀 낮추고 네. 분양가를 낮춰줬을 때 정상 시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은영 위원님, 그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역에는 사실 보면 큰 이제 이득이 그 단기간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수도권 이제 서울 내에서 그런 일부 아파트들은 최근에 이제 수혜도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쪽만 더 혜택을 보고 지역은 뭐 그대로 있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질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사실 분양권 전매를 완화하는 것 정도를 가지고서 수도권과 지방을 그렇게 크게 수혜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단지 자체들이 그 단지 자체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고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해당 물건들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건을 가지고서 지방과 수도권을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인만 소장님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영향이 이제 제한적이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크게 뭐 반응이 올 것 같지는 그렇습니까? 않고요. 일부 지역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주로 서울에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네네. 서울 쪽은 아무래도 미분양도 상당히 좀 적은 영향이 있고요. 네. 입주 물량도 적고 수요층은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만 바라본다면 뭐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을 바라보면 서울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산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지 전매 제한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냐 그러면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자체가 경쟁력이 있으면 가격이 낮거나 입지가 아주 좋거나 경쟁력이 있으면 여전히 수요자들은 지금 유입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 제한 하나 가지고는 저는 좀 힘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딱히 이제 전매 제한 이제 완화,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영향은 아니지만 이제 그 서용원 지부장님 최근에 아까 교촌동 이제 국가산단 발표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 발표 이후에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이제 해요. 네. 근데 그게 일부 지역에 한정된 건지 아니면 뭐 전체적인 건지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나타나는 거는 일부 지역에 지금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교충동 일대, 지금 도안동이라든지 학하동 일대에 지금 완판이 지금 됐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일부 지금 소진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뭐 분양권 전매 완화로 인해서 어떤 그 혜택을 보는 거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분양률이 소진이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수면 위로 계속 올라왔을 때 더 오히려 지방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전면적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지금 완화가 됐을 때 아까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지방은 더 소유를 받을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지방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서울로 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네. 서울로 더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잠시 이제 미분양 물량 이제 주상복합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도 사실 계속 좀 미분양 쌓이고 있죠. 예, 뭐 예. 좀 위험한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나요? 지금 시행사들이나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주상복합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울 걸로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토지 매입비는 분양가 우리 대전의 분양 시장이 또 시장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 기준으로 수익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다음 건축비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고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계속 이 미분양으로 적재됐을 때 금융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수면 위로 도출됐을 때 아마도 지금의 아파트 이런 미분양보다도 더 큰 위험의 어떤 소리가 되지 않겠냐라는 좀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시장 또 청약자 실수요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우리 경제의 큰 한 축인 건설사들 그쪽에 이제 뭐 연수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런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충남에서도 사실 지난해 이제 우석건설이라는 건설업체가 또 부도가 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박유석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정부의 이제 경착륙을 막자 이런 부분은 사실 건설사들을 좀 염두에 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네. 그 중심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건설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최근에 1, 2월 들어서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살짝 감지가 됐었죠. 거래량이 좀 늘면서 급매물 소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작년에 또 분양하지 못했던 거를 올해 한 4월에 조금 늘어나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물량이 좀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경쟁률 같은 걸 봐도 청약 경쟁률이 좀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밀어내게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지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과 달리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또 차익도 네.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국가산단이나 이런 또 다른 측면에 또 그렇죠. 호재가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갖게 되는데요. 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미분양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지역에 있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서 이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아마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쉽지 않겠네요. 네, 이들의 어떤 업체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시장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의 회복이 좀 급선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중소업체들이 조금 버티기가 더 힘든 이유는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면으로 또 돌파구를 찾습니다. 그렇죠. 네, 주택의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도 좀 많아지고 하거든요. 근데 중소 지방의 중소업체들은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구책 마련하기도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도 물론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뭐 대기업과 타 지역의 대기업과 뭐 지역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어떤 공동노비라는 형태로 뭐 건설 업무를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은 좀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 김인만 수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계 대출 부실이 우리 경제에 이제 큰 폭탄이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건설사들이 이제 PF 대출이 언제 터지냐 또 이런 좀 우려도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좀 그렇다면 이제 중소건설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살릴 수 있는. 이게 사실 가장 뇌관이죠. PF 대출이 뇌관인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주게 되고요. 전매 제한이라든지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건설사 회사들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왜 규제를 풀어줘서 또 살리기를 하느냐. 나는 집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달라지는 게 이게 건설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PF 대출과 연계가 되어 있고 PF 대출이라고 한다면 건설 회사들이 자기 돈으로 다 건설하지 않습니다. 네. 은행한테 프로젝트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금융사들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 금융사들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1금융권이 아니고요. 보험사, 증권사, 뭐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이금융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미분양이 늘어난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굳이 지금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분양을 꺼리게 되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 부실이 건설회사, PF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로 볼동이 네. 튀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 자체,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말은 뭐 경착륙을 막겠다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금융시장으로 파급 효과, 불똥이 튀는 걸 차단하겠다는데 지금 부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는 버틸 때까지는 버텨보거든요. 지금 버티는데 왜 건설회사들이 분양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이미 대출을 받고요. 인허가를 받고 밀어내기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대형 건설사들은 뭐 자구 노력들, 계열사들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고요. 물린 사업지 같은 경우는 땡처리라고 하죠. 네. 손실을 보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중소건설사들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그럴 여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사실 분양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계획해서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제 올해에 국내에 나오는 분양 물량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즉 주택 시장이 가장 좋았을 때 계획된 것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올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시장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일단 만들면 팔릴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 나오는 분양 물량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제일 좋았을 때 계획된 물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업계가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사실 정책적으로도 이건 방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떤 산업이든지 등락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았을 때는 그에 맞춰서 업계나 산업이 확대되지만 시장이 반대로 침체되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일부 축소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뭐 휴업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업체들은 좀 더 안정적 그리고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적으로 지역의 건설 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정도처럼 정부 차원에서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 국내 시장에 쏟아지는 분양 물량들을 가급적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내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은영 연구위원님 뭐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고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은 계속되는데 소영원 지부장님 아까도 이제 대전 지역 주상복합 미분양 말씀하시고 이제 뭐 PF 대출 그런 쪽에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시죠. 그쪽 분들 만나 보신 거죠? 실제 그분들 위기감을 갖고 계신가요? 네,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피부로 느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오면 PF 금리가 전에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떻든 PF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계속 이 미분양으로 적체가 되게 되면 공사를 가면서 시공사들은 이미 건설사들은 시공연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공사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때 공사비 지급을 못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미분양이 계속 적재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 갔을 때 또 분양이 된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분양가로 이렇게 갔을 때 쉽게 분양이 완판된다라는 기대를 못 한다는 거죠. 네. 분명히 미분양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갈 건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갈 거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도 김미환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건설사의 문제만 아니라 그게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쓰게 되면 은행사, PF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랄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무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도 불가불가 모든 규제를 지난 정부에서 했던 규제를 다 완화하고 있지 않나라 생각하고 있는 건데 반면에 이제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제를 다 완화를 해서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풀었을 때 가면 지금은 그러면 분양하는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겠지만 기대심리 네. 때문에 반면에 이 물량이 2년, 3년 후에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분양권 전매 제한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일시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동안에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나왔던 물량들이 분양권 전매를 전국적으로 일시 완화하다 보면 한 번에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물량이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분에서 정말 투자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마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자기는 매수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시장의 이런 정책을 오히려 역용하고 더 활용하는 쪽으로 더 한 발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주의 있고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부동산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완화된 규제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이제 중도금 대출 완화인데 사실 이런 영향인지 몰라도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뭐 1, 2월에 좀 그 거래량도 살아났고 최근에 보면 세종 같은 경우 반등해서 좀 오르는 좀 측면도 있었어요. 그 박유석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좀 시장이 일정 부분 이제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3월 20일자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서 보면 0.09%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가 나타날 때도 세종이 또 선도를 했거든요. 네. 세종이 먼저 하락이 나타나고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 와중에도 세종이 하락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 2월 상황을 본다면은 우리가 뭐 지표를 보더라도 이제 상황이 좋아지나 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뭐 거래량만 보면 1월, 2월에 늘었던 거래량은 또 3월 들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 또 부동산 심리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따져 본다면 잠시 어떤 일시적인 효과였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3월 말에 세종시의 상승폭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본다면 우리가 아직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좀 글쎄 말이에요. 보이는데요. 예, 예. 또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 뭐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요. 그러면 우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제거가 되었고 이제 높은 금리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높은 가격 요 정도 수준이 될 텐데 세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승이 나타나고 또 이게 지속이 된다면 또 전국적으로 또 그런 현상이 어떤 정도는 작겠죠. 정도는 네. 작겠지만 또 이런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 그 박유석 교수님이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좀 여전히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은 좀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같은 견해세요? 사실 금리가 가장 문제고요. 가장 트리거가 되는 부분인데 네.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이제 금리가 문제였죠. 너무 가파르게 올랐는데 저는 금리를 3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불확실성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3단계냐면 아직도 금리가 끝났다.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이라든지 미국 FRB에서 야 우리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않을게라고 네.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도 0.25 올렸고요. 그럴 한국은행 또 종결 선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 자 이은영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멈춰야 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또 확신이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금리가 유지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인하로 돌았을 때가 한번 올 텐데 그때 이제 반짝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인하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느냐인데 지금 3.5%죠. 만약에 뭐 3.75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1%대 기준금리로 내려가려면 2%포인트 정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0.25 베이비 스텝을 해서 저는 내려가는데도 2, 3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아유, 네. 그렇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우리 2008,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해 보면 그때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살짝 반등한 다음에 한 2, 3년 정도는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2013년에 한 번 더 떨어졌거든요. W자 흐름을 갔는데 저는 지금 또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세종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네. 지난주 0.09고 이제 이번 주 0.1이 나왔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향후에 국회 이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충분히 반등할 만하고 최근에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됐는데 세종시가 마이너스 30%.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 이제 세종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이제 세종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지만 이걸 전국으로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집값 자체가 높고요. 금리 불확실성이 크고 경제도 굉장히 불안하다. 전쟁 언제 끝날지도 네.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본다면 시장의 수요자들,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수의 투자 수요자들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소영훈 지부장님, 이제 과거 저희 토론회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번 토론회 할 때 항상 그 정부의 규제가 좀 과도하다. 네. 또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그런 쪽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연착륙이 좀 필요하잖아요, 지역에서도. 네.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첫째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정책이었다가 또 지금은 또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신뢰가 이미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지금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금리 네. 문제랄지 뭐 전매 제한 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바뀌기 때문에 첫째는 정부가 좀 신뢰감을 좀 가지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좀 계속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보면 부동산 전매 제한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굳이 팔지 매매를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뭐냐면 보유세가 너무 지금 세다라는 거죠. 보유세가. 네. 특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좀 3%, 6% 지금 중부세가 지금 부과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투기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매수한 게 아니라 법인으로 건설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 임대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든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부가세, 종부세를 네. 지금 법인으로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3%를 지금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물을 일부에서는 지금 철거하는 상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된다 보면 시장의 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연착륙이라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수지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이 조금 디테일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금융 문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후에 다시 올 수 있는 거는 상업용 건물이 지금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또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 우리가 3.5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5%가 지금 넘어가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1.5 이상이 차고 나는데 언제까지 이 금리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거냐? 여기서 만약에 0.5 조금만 더 금리가 올라가진다면 상업용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금리가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배로 지금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네. 월세로 어중간히 받아서 은행에 이자 내고 그다음에 세금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없죠.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어디겠느냐.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여기서 금리가 0.5만 오른다 해도 아마 올 후반기로 가면서 버티지 못하고 경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아유. 그게 되면 또 깡통 전세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 후반기에 대한 상당히 좀 혼선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모든 분들이 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서용원 지부장님 이제 과거 예전부터 이제 토론에 나와서 항상 이제 그 보유세 부담이 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었는데 오늘도 이제 똑같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부동산 시장 좀 정상화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규제 완화라는 것보다는 좀 정상화 방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시장 정상화 방안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정부에서 좀 많이 강화된 규제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강화된 규제가 없었을 때에는 지금 같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는 전제 하에 정책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일관성입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수정 보완은 필요합니다만 처음에 하나를 던져보고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더 강화하거나 무조건 안 하는 식의 내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 부동산이든 중앙 부동산이든 이런 것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서라도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네. 지속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5년 동안 펼쳐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상당 부분 제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은영 연구위원님은 이제 전 정부의 부동산 이제 좀 불필요한 규제가 부동산 폭등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원인은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코로나19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제 유동성이 좀 과잉 공급돼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규제는 좀 철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렇죠. 코로나 전 상황들이 세계적인 있는데, 영향 그 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르고 있던 가격들이
그 시기를 맞아서 더 같이 오른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 때문에 단순하게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그러니까 뭐 집을 사면 어떻게 된다, 뭘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일부 감안을 하고 새로운 정책에는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방향성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인만 소장님도 이제 마무리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정상화할지 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요. 네. 항상 집값이 많이 오르면 뭐 규제를 하고 집값 떨어지면 또 부랴부랴 규제를 푸는 아니 이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는 좀 시장을 리딩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뭐 취득세 중과세라든지 양도세 단기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은 빨리 처리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우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PF나 미분양 문제인데 미분양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이 7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국토부는 여전히 뒷짐지고 네. 관망만 하고 있고 언제 더 개입을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선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도 뭐 직접 뭐 매입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세제 혜택이 필요한데 네. 이게 전국을 공통으로 우리 무순위 청약만 하더라도 전국을 모두 다 풀어주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울로 올라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입주 물량이 적고요. 미분양도 적은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 위주로 좀 세제 혜택들이 지원을 해서 지방에 미분양을 살 때에는 뭐 양도세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선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유석 교수님도 이제 마무리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좀 네. 정상화 방안도 괜찮고 뭐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저는 정부의 정책성 방향이나 어떤 시행되는 제도나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제나 어떤 제도 이런 측면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DSR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네. DSR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요를 좀 축소시키는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풀어주고 아니면은 저는 지역적 차이를 줘서 풀어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 지금보다 장기로 갚을 수 있게 한다면 DSR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정부의 이제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서 곳곳에서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